때는 바야흐로 550년, 고구려와 백제의 치열한 전투가 한반도를 뒤흔들고 있었다.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성을 점령하자 고구려가 백제의 금연성을 공격해 반격함으로써 각축전이 벌어진 것이다. 대혈투로 양국의 군사들이 지쳐가던 그때 저기 몰려옵니다! 신라군입니다! 예상치 못한 신라군의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백제군. 손쉽게 도살성을 빼앗은 신라군은 급기야 고구려가 점령한 백제의 금연성을 향해 빠르게 진격하는데 신라군이다! 이사부 장군이 이끄는 신라군대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군사력이 가장 약해질 때를 기다렸다 기습 공격해 두 성을 손쉽게 차지한 것이다. 어부지리 전술, 그 중심엔 신라의 천재지략가 이사부 장군이 있었다. 그는 이미 38년 전 기상천외한 지략으로 한 나라를 정복했으니 그것이 대한민국 독도 역사의 시작이었다. 신라 512년 왕명을 받고 하슬라주 군주가 되어 지금의 강릉 지역으로 부임하게 된 이사부 장군. 신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우산국을 정복해 동해안을 평정하라. 명 받들겠습니다. 북방문물의 유입로이자 약탈을 일삼은 왜구의 침입로였던 동해안. 또한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한 해상 교통로로서 결정적 역할을 해줄 동해안 정복은 신라의 수건 사업이었다. 신라가 동해안을 장악하기 위해선 지금의 울릉도, 독도를 일컫는 우산국을 정복하는 것이 순서였다. 우산국 정복을 준비하며 이사부 장군은 고민에 휩싸이는데 그건 육상 전투엔 강한 신라가 해상 전투엔 약했기 때문이다. 우산국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해보아라. 우산국을 다스리는 우회왕은 기운이 장사요, 신체도 건장하여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주름잡고 다닌다고 합니다. 설화에 따르면 우회왕이 다스리는 우산국은 그 나라는 작았으나 바다에서만큼은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최근엔 사치가 심한 왕비를 들인 후 나라는 돌보지 않고 신하를 핍박하고 다른 나라에 노략질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우산국 사람은 어리석고도 사나워서 힘으로 다루기 어려우니 계책으로 복종시켜야 한다. 해상전에 뛰어난 적을 상대로 우산국의 거친 바다에서 전투를 치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이사부 장군은 그들을 단박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몰두하는데 옛부터 신라인들은 계책을 발휘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가진 민족이었다. 특히 신라의 뛰어난 무신이었던 이사부 장군은 지략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탁월한 전술가였다. 우산국 정복을 위해 고심하던 이사부 장군은 드디어 묘수를 떠올리고 부하들에게 무엇인가를 제작하라는 지시를 내리는데 서둘러라! 될 수 있는 한 크고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의 명령에 밤낮 없는 작업이 이루어지던 어느 날 장군님, 모든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선에 실어 출정 준비토록 하라. 우산국으로 진격한다. 출정이다! 출정이다! 신라 512년 음력 6월 군선에 무언가를 잔뜩 나눠 실은 신라 함대가 우산국 정복의 길에 올랐다. 이것만이 우산국 군사들을 단박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전에 강한 적을 꺾을 그의 작전은 대체 무엇일까? 신라 함대가 쳐들어왔다! 서둘러 방어 태세를 갖춰라! 그들이 무슨 수로 바다의 신이 나 우해왕을 이긴단 말인가? 신라인들을 모조리 우산국 바다에 담가줘라! 진격해오는 신라군에 대항하기 위해 우산국 군사들은 서둘러 전투를 준비하고 이에 이사부 장군은 베일에 쌓였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드는데 그것은 험악한 형상을 한 사자였다.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들을 풀어
너희를 밟아 죽이겠다. 저것이 무엇이냐? 금방이라도 우리 쪽으로 달려들 것 같습니다. 사나운 사자의 모습에 기겁한 우산국 군사들은 공격을 멈추고 그대로 얼어붙고 마는다. 살고 싶거든 당장 항복하라. 될 수 있는 한 크고 많이 만들어야 한다. 사실 함대에 실려있던 사자는 나무로 제작한 목사자. 우산국 군사들을 제압할 묘책으로 사자를 떠올린 것이다. 그런데 그는 한반도에 없었던 사자를 어떻게 생각해낸 것일까? 사자는 불교 문화에서 수호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통일 신라의 유물들에서도 사자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신라가 불교를 공식화한 건 법흥왕 때이지만 이전부터 불교 문화를 받아온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 문화에 익숙한 이사부가 사자를 알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들을 풀어 너희를 밟아 죽이겠다. 못하고 있느냐? 진격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살아있는 사자로 착각한 우산국 군사들은 결국 전투 의지를 꺾고 그 자리에서 항복하고 만다. 앞으로 우회는 왕의 호칭을 쓸 수 없고 우상국은 신라의 지배를 받는다. 우산국 정복, 그것은 신라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해상 전투의 승리였다.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난공불락의 트로이 성을 함락시켰던 고대 그리스 신화처럼 이사부 장군이 목사자를 앞세워 한 나라를 정복한 것이다. 신라 512년 목사자로 우산국을 정복한 이사부 장군의 지략은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물론 조선시대 성호사설을 비롯한 각종 저서에 기록되며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나라가 혼란한 시기였던 1901년 황성신문은 이사부 장군의 정복 과정을 실어 우상국처럼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백성을 가르쳐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지혜로서 우산국을 정복한 이사부 장군의 일화를 교훈삼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올바른 지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를 현명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1695년) 일본 최고기관인 막부는 자국 내 조사를 실시해 울릉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재확인한다. 지금으로부터 323년 전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던 역사적 사건. 그 시작엔 조선의 백성 안용복 그리고 조선의 관리 장안상이 있었다. 숙종 19년인 서기 1693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계속된 기근으로 곤궁해진 백성들은 울릉도로 건너가 고기잡이를 시작하는데 하지만 울릉도를 찾은 건 비단 조선인뿐만이 아니었다. 저들은 외인이 아닌가? 어째서 외인이 조선의 땅에서 고기를 잡는단 말인가? 이를 본 안용복은 일본 어부들에게 항의를 하게 되고 일본인이 왜 조선의 땅에서 고기를 잡는단 말인가? 이곳은 조선의 땅이다. 당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무슨 말이야? 이곳 죽도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어업을 해왔던 곳이다. 거친 실랑이가 오가던 중 급기야 일본 오야 가문의 어부들은 안용복을 납치해 일본으로 데려가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죽도는 조선의 영토 울릉도다. 조선인인 내가 조선의 영토에서 어업을 한 것인데 나를 납치한 까닭이 무엇인가? 안용복은 일본 호키슈 태수 앞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력 주장하며 납치의 부당함에 거세게 항의한다. 일본 태수 앞에서도 소신을 잃지 않았던 조선의 백성 안용복. 그의 출생 연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익의 성호사설은 전투선에 노를 젓는 노군 출신이자 외관에 자주 출입하여 일본어에 능통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안용복의 문제 제기에 당황한 호키슈 태수는 일본 정부기관인 막부에 이를 문의하게 되고 울릉도에서 어업을 일삼았던 오야 가문은
일본 막부에 조선인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넣는다. 이에 일본은 조선 조정에 서신을 보내는데 근래에 귀국의 배가 일본 소속 죽도로 건너와 어업을 하니 증거로 삼기 위해 2명을 붙잡아 왔습니다. 이번엔 귀국으로 돌려보내니 앞으로 본국인 죽도에 조선인이 왕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죽도가 별도의 섬이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울릉도를 일컫는다면 이는 조선의 영토입니다. 우리 영토에 간 조선인을 구속하고 연행한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안용복 납치 사건은 조선과 일본이 울릉도 영유권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외교 문제로 확대된다. 서기 1403년 애구 침략을 경계하여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울릉도 거주민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쇄환 정책을 벌입니다. 이후 임진왜란으로 울릉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광해군 11년 일본은 오야 가문과 무라카와 가문에 울릉도 도의 면허를 주고 오랜 시간 동안 어업 활동을 하게 했는데요. 조선이 한 번도 이를 항의한 적이 없으며 울릉도에 일본인이 표류한 사건이 벌어져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쇄한 정책으로 울릉도의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80여 년 동안 불법 어업을 했던 일본 오야 가문의 행태와 일본의 탐욕이 안용복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조선 조정은 일본에 강력히 맞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고히 하기로 한다. 이 기회에 울릉도의 형편을 자세히 살펴 주민을 이주하여 거주케 하고 진을 설치한다면 일본의 침탈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삼척 영장 장한상을 울릉도 수토관으로 임명하니 울릉도를 조사하여 소상히 아래도록 하라. 1694년 9월 울릉도 수토관으로 임명된 장한상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울릉도로 향한다. 하지만 울릉도로 가는 바닷길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성남 파도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거세져만 가는데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섬이 있다. 어떻게든 섬까지 반드시 당도해야 한다. 파도다! 파도가 덮쳐온다!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울릉도에 닿게 된 수토관 장한상. 그는 서둘러 섬을 조사하기 시작하고 울릉도의 지형과 날씨, 동식물의 생태계,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인지를 상세히 살피며 기록해 나갔다. 9월에도 눈이 쌓여 있어 추위가 겨울보다 갑절이나 더합니다. 이 울릉도가 빈섬이 된 지는 100년이 안 됩니다. 섬이 3000리 우리 강토의 바닷속에 있는데도 배로 마음대로 왕래할 수 없으니 일본이 함부로 차지할 움직임을 보인다 해.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힌 어느 맑은 날 섬을 조사하던 그는 바다 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섬 하나를 관측하는데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 크기는 울도의 3분의 1이 안 되고 거리는 300여 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관측한 섬은 바로 지금의 독도였다. 장한상은 역사에 기록된 독도를 실제로 관측하고 이를 최초로 기록한 조선의 관리가 된 것이다. 장한상의 독도 관측은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재확인한 중요한 행적입니다. 동력선이 없던 과거엔 육안으로 보이고 오갈 수 있는 섬은 같은 생활 공간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증 동국 여지성남 팔도 총도를 비롯한 우리 역사에 실린 자료가 사실이라는 입증이기도 합니다. 한편 조선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일본 막부는 자체적으로 울릉도, 독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죽도가 본국에 속했습니까? 죽도는 이나바와 호키에 속하지 않으며 다른 곳에서도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송도가 본국에 속한 섬입니까? 송도는 일본의 어떤 곳에도 부속되는 섬이 아닙니다.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확인한 일본 정부는 오야 가문에 내려진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박탈하고 1696년 1월
울릉도에 대한 도해 금지령을 내린다. 그렇게 3년간의 울릉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울릉도 독도에서의 일본 어부들의 어업 활동은 계속되는데, 이에 안용복은 조선 관복을 차려입고 울릉우산 양도 감세관으로 자칭하며 일본으로 건너가 다시 거세게 항의한다.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이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났거늘 왜 아직도 일본인이 조선의 영토에서 고기를 잡는단 말인가? 호키슈 태수는 일본 막부의 지시에도 불구 이권 때문에 호키슈 백성과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도해 금지령을 전달하지 않은 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죽도에 도해하여 현재까지 업을 해왔지만 향후 죽도의 도해를 금지하니 이를 명심하라. 안용복의 재촉으로 1696년 8월 일본 어민에 대한 울릉도 도해 금지령이 공표된다. 또한 울릉도를 면밀히 조사한 장안상의 보고를 통해 당장은 백성을 이주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한 조정은 수토 제도를 통해 울릉도, 독도를 관리, 감독하기로 한다. 우리 영토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 2년 간격으로 사람을 보내 관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안용복 납치 사건은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일본에게 재확인시켜준 동시에 우리 영토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울릉도, 독도의 영유권을 보다 굳건하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 납치된 순간에도 우리 영토임을 주장한 안용복과 실제 독도를 관측함으로써 역사적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준 장안상.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국난을 해결한 두 인물을 통해 영토를 수호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오늘의 노력이 우리의 소중한 영토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1904년 2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만주 여순항과 인천 제물포항에 주둔하던 러시아 함대가 일본의 기습 공격에 격파된다. 한반도와 만주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첨예한 대립을 이루던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러일 전쟁이 본격화되자 1904년 일본은 전략적 가치가 높은 울릉도에 군사용 막루를 건설하고 잇따라 독도에 추가 건설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영토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강제 편입하는 음모를 꾸민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린 바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고종이다. 1881년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이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던 시기, 울릉도에 일본의 선박의 왕래가 빈번하여 심히 우려되옵니다. 강원감사가 올린 보고를 통해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고종은 신임하던 신하 이규원에게 특명을 내리게 된다. 최근 울릉도에 외국인이 함부로 드나든다고 하니 그대가 잘 살펴보도록 하라. 또한 울릉도 곁에 송죽도와 우산도가 있으니 그 섬들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아보도록 하라. 전하, 우산도가 바로 울릉도이며 우산은 옛 도읍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송죽도는 하나의 작은 섬인데 울릉도와 30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지 승남 등에는 송도와 죽도 그리고 우산도까지 세 개의 섬을 울릉도라 통칭하고 있으니 그 형세를 모두 검찰하도록 하여라. 명 받잡아 소상히 검찰하겠나이다. 즉 이규현에게 울릉도의 상황과 독도를 비롯한 섬들에 대한 조사를 명령한 것이다. 고종은 송도와 죽도, 즉 울릉과 우산을 구별해서 그것들의 위치를 찾으라고 지시를 한 것에 비해서 이규원은 울릉과 우산이 동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종은 1531년 신증 동북여지 승담과 1770년 동북문헌 비고를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고종은 이미 그 두 가지 섬, 즉 울릉과 우산을
구별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된 이규원은 버젓이 푯말까지 세워두고 불법 벌목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발견하는데 그 수만 78명이었다. 강토에는 정해진 경계가 있는데 너희는 어찌 다른 나라에 와서 마음대로 벌목을 하고 있느냐? 저희는 푯말이 있으니 우리 일본 제국의 영토인 줄 알았습니다. 어찌 다른 나라 경계에 멋대로 편말을 세운단 말이냐? 이 섬의 이름은 울릉으로서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절에 내려온 우리의 영토다. 그간 우리 조정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수토하여 왔거늘 어찌하여 함부로 벌목까지 하고 있단 말이냐? 이규원은 불법 점거한 일본인을 내쫓고 지형과 날씨, 기후현상, 동식물의 분포, 특산물 등 울릉도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펼쳤는데 끝내 독도만은 관측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1882년 4월에 이규원은 울릉도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4월 달에는 독도를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저희가 1년 동안 울릉도에서 독도를 관측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관측의 결과 독도는 바람이 불고 해가 맑은 가을에 자주 관측됩니다. 그래서 이규원은 독도를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울릉도 검찰을 마친 이규원은 일본 정부에 항의할 것과 울릉도 개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듬해인 1883년 고종은 백성을 울릉도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친다. 조선 백성이 농사를 짓고 독도 바다를 어장으로 삼아 어업을 하는 곳, 바로 그곳이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전하, 왕후께서 승하하셨나이다. 전하, 속히 하지만 급변하는 정세 속 강대국들은 노골적으로 조선의 영토를 노리고 이에 자주성과 독립성을 위해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은 육해군을 통합한 원수부 창설, 신식 군함과 무기를 도입하는 등 자주 국방권을 강화해 나간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울릉도에서의 일본인의 불법 무역이 계속되자 대한제국은 일본 공사에 일본인의 밀무역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외국인 밀무역 단속은 귀국 지방관의 직권이므로 대한제국 정부에서 일본인 철수를 개시하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일본 공사관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철수시킬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건 우리 영토를 침탈하려는 속셈입니다. 황제 폐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고종은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하여 울릉도와 함께 죽도와 석도를 관리토록 한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석도, 즉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만천하에 재공표한 것이다. 죽도는 지금의 대섬이고 석도는 지금의 독도입니다. 실제로 독도에 가보면 돌섬입니다. 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섬을 한자어로 표기하면 돌석자, 석도가 되는 거고 이두식 표기를 하면 독섬이 됩니다. 그래서 돌섬이 석도, 그다음에 독섬, 독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됐습니다. 실제 일제감정기에 일본 자료를 최근에 발굴했는데요. 일본인들도 독섬, 가로치고 독도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독도, 돌섬, 석도가 같은 명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대한제국은 이 사실을 다른 나라 공사들이 볼 수 있는 중앙정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국내외의 울릉도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는 정부가 역사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갖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행동하여 얻어낸 수호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약 1500년 동안 한반도와 역사를 함께해온 독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독도를 마주하고 있을까? 곁에서 자주 볼 수 없어 혹 마음속에서도 멀어진 것은 아닐까? 여기
독도와 사람들이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의 평범한 이웃으로 독도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수호자들. 지금 독도의 숨은 영웅들을 소환한다. 독도의 관문인 울릉도. 이 섬엔 독도를 일상으로 안내하는 특별한 곳이 있다. 아기자기한 문구리와 소품들이 독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 숨은 영웅의 특별한 문방구다. 독도 하면 그냥 구호만 너무 외치는 행사들이 많은데 일상생활 속에서 독도를 좀 접할 수 있는 문구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독도 문방구 문을 열게 됐어요. 그 시작점이 된 건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고서부터였다. 독도 강치가 있는 동화책을 우연히 도서관에서 빌려봤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까지 강치를 몰랐거든요. 울릉도에 살면서도 내가 모르는데 정말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알리고 좀 캐릭터로 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사라진 독도 강치. 그 이야기가 이곳에서 다시 시작됐다. 강치가 멀리 독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어디선가 있지 않을까 뭐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컵이랍니다. 더욱 친근하게 조금 더 가까이 독도를 안내하고픈 마음. 수많은 고민과 애정으로 채워지는 독도 문방구다. 독도는 우리 땅 모자 만들 때 저도 웃으면서 좀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다들 이걸 누가 써요? 하고 좀 웃어요, 애들이. 그래서 저는 왜 당당하게 그걸 못 쓰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I love 뉴욕은 온 천지에서 다 입으면서 왜 이거는 못 입을까 하는 생각이 좀 요새 많이 들어서 좀 디자인을 더 예쁘게 다르게 하면 좀 일상적으로도 더 많이 입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속 독도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보다 가까이에서 더욱 자세히 독도를 살펴보려면 길잡이가 되어주는 작은 영웅들을 만나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전시의 해설을 맡게 된 주니어 도슨트. 독도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드릴 주니어 도슨트. 자연만 해설을 맡은 주니어 도슨트. 이들은 아는 것이 곧 힘이라 믿는 독도 주니어 도슨트다. 주니어 도슨트는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직접 관람객들에게 전시 해설을 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울릉도에서는 공부에 놀기도 바쁜 나이에 독도 지식을 나누게 된 건 가슴에 품게 된 독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었다. 일본은 아예 역사를 왜곡해서 학생들에겐 독도를 일본 땅으로 우기고 한국 사람들의 주장은 모두 다 옳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독도를 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좀 뜻깊은 기회인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독도 되게 많이 배웠잖아. 독도가 우리 땅인 걸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걸 뽑았는지 궁금해. 울릉도 쟁계를 그렇고 회전관 지령이 문제고. 독도를 더욱 자세히 알리고픈 마음은 학구열을 불태우게 한다. 친구와의 약속, 달콤한 휴일 대신 가슴이 뻐근할 정도의 뿌듯함. 충전 완료! 영어로 한번 해설했는데 그때 외국인들한테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근거를 들어서 설명했다는 게 되게 보람 있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Excellent. 독도 역사는 우리나라의 주니어 도슨트의 열정 속에 독도와 한 걸음 가까워진 사람들.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단순하지만 가장 명쾌한 해답을 알려준 셈이다. 잘 알아야지 독도를 지킬 수가 있는 거니까 친구들한테 체험관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설 잘 해주겠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일본 오사카의 한 주택가. 삶의 대부분을 이 골목에서 보내온 이가 느린 손을 재촉한다. 수없이 내딛었던 그 길에서 독도의 진실을 외치기 위해 그는 지금 달려가는 중이다. 흥치되는 않습니다. 팜플렛 열장 정도 나가주면 다행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진실을 알릴 전단과 책자를 싣고 도착한 곳. 현수막 설치만 꼬박 4시간. 일본이
죽도의 날을 지정한 2005년 그의 외침도 시작됐다. 日本の皆さん、日韓関係の真実の歴史はどうであろうか。ここへご覧になって今ここに掲示しております。 매번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싸늘한 반응. 고독한 싸움을 멈출 수 없는 건 귀 기울여주던 이가 전한 한마디 말 때문이었다. 젊은 청년이 자기가 희망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맨날 이렇게 시시라면 됐어요. 네? 다들 역사 모른다고. 그러고 간 사이. 그것을 볼 때는 너 어머니가 이렇게 사, 이 됐어. 후손에게 남겨야 할 소중한 영토. 단 한 사람의 걸음이라도 멈춰 세울 수 있다면 그의 오늘은 계속될 것이다. 설령 고요 속의 외침이 될지라도. 독도 문제의 해결은 일본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진실을 알리는 길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죽은 날까지 갑니다. 그럼 죽으면 끝납니다. 제가 뒤에서 이길 사람 있으면은 그야 좋지만. 언어를 초월해 마음을 움직이는 힘.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주문이 있을까? 이들은 예술로 사람들의 마음에 독도를 새기는 이들이다. 저희는 동해독도를 홍보하는 단체인데요. 클래식 음악, 순수 미술, 그리고 시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동해독도를 알리고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이들은 국내외 공연과 전시를 통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리고 독도가 일상 속에 함께하는 문화가 되도록 예술의 혼을 불어넣고 있다. 독도 관련으로 우리 같이 음악 만들기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약간 운명적으로 정말 같이 뜻을 함께 할 그런 분들이다. 그래서 기쁘게 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은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해결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해요. 매년 독도에서 펼치는 예술가들의 전시와 공연. 그들에게 원동력이 돼준 독도에서의 첫 연주는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다. 독도에서? 재미있었어요. 관객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악기를 들고 독도를 방문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정말 값진 추억이었고 꿈만 같았어요. 정말 마법에 빠져 있다가 온 시간 같았어요. 네. 독도 음악을 연주하고 음악 그 자체로 독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 세계인들에게 아름다운 선율로 실어보내는 이들만의 독도 안내서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많이 알려져야겠어서 더 많은 연주를 하고 싶고요. 더 많은 나라를 방문하고 싶고. 대한민국의 독도라는 개념이 음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가슴에 이렇게 더 부드럽게 퍼져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500년) 동안 거센 바람이 휘몰아쳐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있었던 독도. 독도를 외로운 섬으로 만드는 건 우리의 기억과 마음에서 사라지는 순간이 아닐까? 독도를 수호하는 일, 그건 우리의 변함없는 관심일 것이다. 많이 아는 사람을 이기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이러면 누구나 다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아침을 여는 독도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